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기억처럼 애틋한 풍경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빛나던 한 시절이 머물러 있는 곳. 그래서 언제나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곳. 바다처럼 너른 품을 지닌 호수가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들은 고향처럼 포근합니다. 뜨거웠던 청춘의 한때를 이곳에 남겨두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래도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가슴마다 쌓여가는 곳. 아름다운 낭만도시 춘천은 언제나 청춘처럼 눈부신 봄날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열리는 가을이면 발길 닿는 대로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집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이 향한 곳은 경춘선. 최근 들어 청춘이라는 이름의 ITX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름답게 역 안에는 싱그러운 청춘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바로 저처럼 말이죠. 이렇게 또 춘천에 갈 때면 아주 오래된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느낌? 아주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설레이고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아주 그런 좋은 기분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 무궁화호 기차가 다녔던 경춘선은 이제 수도권을 오가는 전철이 됐고, 이렇게 2층짜리 청춘 열차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달라졌어도 경춘선은 여전히 수많은 젊음을 설레게 하는 낭만의 상징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 혹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무작정 경춘선 기차에 올랐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지 특이하고 풍경도 잘 보이고 좋은 것 같고요. 차가 낭만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경춘선 하면은 젊음의 상징이라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게 됐어요. 경춘선이 운행되기 시작한 것이 70여 년 전이라고 하니 이곳에 쌓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갔어도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타도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술도 먹어가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아주 재밌게 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옛날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특히 대학생들의 MT 명소로 손꼽히는 강촌역은 경춘선에서도 가장 시끌벅적한 곳이죠. 강변의 마을 강촌. 한때 젊음의 해방과도 같았던 이곳 강촌엔 수많은 이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흔적들이 바로 강촌의 역사인 셈이죠. 전철 개통과 함께 철로와 역사가 바뀌었지만 경춘선의 추억과 낭만까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철로 위를 달리는 자전거, 레일바이크가 생긴 것이죠. 경춘선 무궁화호가 좀 폐쇄가 돼서 정말 아쉬웠는데 거기에 또 이런 레일바이크가 생겨가지고요. 옛 추억도 생각하고 또 젊은 시절에 또 낭만도 있고 해서 지금 또 같이들 나왔는데 너무 좋으네요.
북한강변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들이 마치 그림과도 같은 경춘선. 레일바이크를 타면 그 아름다움이 손에 잡힐 듯 더욱 가깝게 다가옵니다. 철로는 그렇게 또 다른 추억을 싣고 달려갑니다. 강촌역에서 출발한 레일바이크의 종착역은 김유정역.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을 영명으로 삼은 곳인데요. 그 이름만큼이나 모습도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대형 세트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역의 이름과 같은 소설가 김유정의 작품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곳은 원래 신남역이라고 불렸지만 이 마을에서 태어난 김유정 작가를 기념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는군요.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신례마을. 작은 산골 마을이지만 우리 근대문학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김유정의 고향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그 문학의 향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김유정의 삶과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 공간에는 그가 태어난 생가도 복원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문이고 예, 저 안에도 대문이 또 하나 있거든요. 예, 초가지만은 굉장히 큰 규모의 집이에요. 이 마을 전체가 김유정의 땅이었으니까 뭐 부호죠. 정말 부호집의 둘째 그 도련님으로 이제 태어났죠. 천석지기 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김유정. 하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세도 급격히 기울면서 그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와 야학과 농촌 계몽 운동을 하면서 문학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930년대) 우리 농촌의 현실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사실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낸 김유정의 작품들. 이곳 고향 마을은 작품의 중요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김유정 소설의 매력은 그 언어 감각이거든요. 탁월하죠. 특히 언어 감각 중에 묘사가 잘 됐다는 것인데 거기에 쓰인 말들이 전부 자기 고향의 사람들이 쓰던 그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하는 욕, 또 강원도 사투리 이런 것들을 늘 메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유정 만났 분들 얘기하면 그 메모했다가 소설에 그거를 쓴 거죠. 아늑하고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눈앞에 그리듯 묘사해 놓은 글을 보고 있으면 고향의 흑안줌, 돌멩이 하나까지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의 소설 가운데 상당수가 이곳 신례마을을 무대로 쓰여진 것도 그런 이유겠죠? 아마 그 30년대 김유정도 이 돌담길을 걸었을 거예요. 예, 뭐 이 마을은 이제 신례마을. 예, 김유정 소설 32편이거든요. 32편 중에 봄봄 동백꽃, 소낙비, 아내 등 12편이 바로 이 마을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지만 순박한 농촌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와 언어를 김유정만큼 생생하게 담아낸 작가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김유정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인물들은 바로 이 마을 곳곳에서 포착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기 개울이 있거든요. 목욕을 하고 이제 여기를 오다가
저 앞에서 뭔가 이제 어떤 영감하고 젊은이하고 드잡고 싸우는 장면 막 욕을 하고 이제 뭐 대릴 싸움이죠. 그래서 김유정은 제주도를 보고 아 여기 우리 마을 참 여기 참 재밌다. 여기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 이런 거를 여기 서서 바로 이제 메모를 하던 현장이죠. 자신의 딸 점순이와 혼인을 시켜준다며 대릴 사위를 머슴처럼 부리는 장인과 대릴 사위의 신랑이를 재밌게 그린 김유정의 대표작 봄봄. 그 주인공들이 모두 실존 인물이었다는 건데요. 눈앞에 보듯 생생하고 실감나는 이야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저도 선생님 지금 보입니다. 지금 싸우는 게 저. 아 보이죠? 이제 예. 아 정말. 지금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타임머신 조금만 타면은 다 집 있죠. 지금 점순이가 저 뒤에서 막 쫓아나오죠. 네. 그런데 실내 마을을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김유정의 소설만큼이나 아주 정겨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 고향 마을에서 봤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미소.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요즘 같은 계절이면 가장 바빠지는 곳이었죠. 그 시절은 이제 기억 속의 옛 풍경이 됐지만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 낡은 기계는 지금도 하얀 쌀을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뭐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렇게 도정을 오늘 많이 하세요? 아들, 딸 주려고 이렇게 도장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 힘들어도 아들, 딸 주는 게 뿌듯해갖고. 막 나온 쌀맛이 달기만 합니다.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 실내 마을에서 훈훈한 고향의 정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빠르면 1시간 거리, 강원도 중서부에 위치해 있는 춘천. 사막산에서 발원해 서쪽으로 흐르는 소양강은 춘천에 이르러 북한강과 만나는데요. 봄춘, 내천, 그러니까 봄이 오는 시내라는 예쁜 이름이 붙은 것도 이렇게 넓고 푸른 물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봄을 품어서인지 오래전부터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청춘의 도시죠. 춘천의 젖줄인 소양강에는 한 처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 가보지 않은 분이라도 동상의 주인공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18딸기 같은 어린 처녀의 순정을 노래한 소양강 처녀. 국민 애창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이 노래의 발상지를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세운 것인데요. 춘천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머무는 또 다른 명소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소양강 처녀 보려고요. 저는 열정과 젊음이 있고 저 애틋하다. 뭔가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울어서 엠마 태우는 소양강 처녀. 저희도 크면서 주위에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할머님한테 맞아요. 부르셔서 재래시장을 가던 버스 아니던 자주 흘러 들었던 노래 같아요. 조금만 불러주신다면 어떻게 소양 불러봐. 어떻게 춤까지 추면서 부르세요?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노래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피 우는 부변새야 18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애태우는 어린 처녀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곳. 소양강의 저녁 노을과 함께 또 하나의 추억을 가슴에 새깁니다. 소양강 처녀. 소양강의 상류에 건설된 소양강댐. 높이가 약 120m, 뚜개 길이는 무려 530m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력댐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게 그냥 도로가 아닙니다. 이 댐 바로 위인데요. 이 도로가 굉장히 길어요. 야, 정말 큽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소양강 물길을 막아 생긴 거대한 호수와 그 호수를 겹겹이 둘러싼 산들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춘천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그 소양강댐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정자. 이곳에 오르니 춘천을 왜 호반의 도시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담수량을 자랑하는 소양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호수는 말 그대로 내륙의 바다입니다. 야, 정말로 절경이네요. 야, 마치 이 푸른 가을 하늘이 이 호수 안으로 이렇게 싹 빠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소양호가요, 우리나라 충주와 더불어서 가장 큰 인공호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저기부터 요 끝까지 아주 한눈에 다 들여다 볼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유역 면적이 2,700여 제곱킬로미터. 춘천은 물론 홍천과 양구, 인제군까지 걸쳐 있는 소양호. 호수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소양강댐 아래에 있는 선착장을 찾았는데요. 마침 청평사행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973년)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이 일대 땅들과 함께 청평사를 오가는 길도 물속에 잠겼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섬처럼 100길로만 닿을 수 있는 절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불편함 때문에 청평사에는 여느 절에선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낭만과 추억이 생겼답니다. 청평사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도로가 뚫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도 없었고 이 물길 아니면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들도 이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알면서도 이제 그런 커플들이 많았었죠. 유독 연인들이 많이 찾는 절이라는 청평사. 배에서 내려서도 1시간 정도 산길을 걸어야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이 낭만을 더해줍니다. 이야, 정말 좋다.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푸르르고. 청평사로 가는 길에 만나는 폭포. 원래는 9그루의 소나무가 있다는 뜻의 구송폭포라고 했지만 지금은 구성폭포라고 부릅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사람의 마음에 따라 9가지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라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로 들리십니까? 조금씩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풍경. 계절에 따른
그 어김없는 변화에 감탄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청평사입니다. 첩첩의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청평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사찰인데요.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건물 대부분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에 창건된 춘천의 천년 고찰입니다. 청평사가 가장 많이 번성했을 때 사승이 100명의 건물이 221칸에 99만 평의 땅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여기 많은 건물들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석축들이 그 흔적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죠. 고려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왕가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 대대적인 불사가 이루어졌다는 청평사. 궁궐 못지않은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만 전할 뿐이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회전문인데요. 흔히 사찰의 문에는 사천왕상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것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절에 들어오면 양쪽에 사천왕인가 있잖아요. 전 처음 그게 절에 들어오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없어요,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하면서도 좀 뭔가 좀 허전하기는 해요. 그게 없으니까. 그저 뻥 뚫린 통로처럼 휑한 모습의 청평사 회전문. 보물이라고 하기엔 아담하고 소박하다 싶기도 한데요. 아니 전 여기가 지금 회전문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빌딩에 있는 그 회전 네. 비슷하게 생겨서 회전문인 줄 알았는데 그 회전문에 대한 정확한 뜻이 뭐예요? 아주 많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돌아가는 문이 아니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회전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찰의 중문, 두 번째 문이죠. 제2산문의 이름이 회전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윤회전생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생명은 다른 생으로 계속해서 윤회하기 때문에 지금의 생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마음의 문. 사천왕상은 없지만 이곳 회전문에는 오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태종의 딸 평양공주를 사랑한 청년이 있었는데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그 청년이 뱀 귀신이 돼서 공주 몸에 붙게 되는데 공주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신라에서 불교 유학을 간 스님들 입을 통해서 신라 땅에 가면 효염이 뛰어난 사찰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청평사 인근 계곡. 신라를 찾아온 당나라 공주가 머물렀다는 곳인데요. 공주는 여기서 청평사를 오가며 뱀이 자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 덕분인지 뱀은 공주를 떠나 해탈하게 됐답니다. 그 후 공주는 이 탑을 세워 자신을 사랑한 청년의 넋을 위로하고 다음 생에서는 꼭 인연을 맺자고 기도했다지요. 이렇게 애틋한 사랑의 전설이 있어서인지 이 탑에서 기도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공주를 사랑한 뱀이 해탈했다는 장소가 바로 이 회전문인데요. 청평사를 찾는 젊은 연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는 못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뱀이 되더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변치 않은 사랑을 이어가고 싶은 연인들의 바람도, 다음 생을 위해 이 생에서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원도 모두 이곳 회전문과 청평사에 깃들어 있겠죠. 아름다운 풍경만큼 가슴에 스며드는 이야기가 있고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추억으로 이어지는 곳. 청평사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닦아봅니다. 가을이면 마치 온몸에 푸른 물이 들 것처럼 맑게 빛나는 호수. 하지만 가슴이 설레도록 아름다운 이 호숫가엔 삶의 변화를 묵묵하게 견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 소양호가 생기면서 삶의 모습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이건영 씨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단한 생필품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됐다는데요. 배 타고 건너와서 여기도 슈퍼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서는 그 집까지 들어가려면은 3번에서 4번을 운반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죠. 대체 어디에 살고 있길래 도시인들에겐 참 편하고 쉬운 일에도 그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까요? 배를 타고 물살을 가르면 멀리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을 펼쳐 보이는 소양호.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에겐 그저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이지만 사실 이 물속엔 드넓은 땅과 마을이 잠겨 있습니다. 이곳 대곡리 역시 소양호가 생기면서 수몰된 마을입니다. 댐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그 대곡리 마을이 상당히 큰 그런 마을이었었죠. 가옥수도 참 많았었고. 그 댐이 이제 생겨가지고 수몰되면서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전부 다 시내 쪽이나 뭐 예지로 다 전부 다 이전해서. 뒤는 산이요. 앞은 호수에 가로막힌 대곡리는 이제 육로로 오갈 수 없는 오지가 됐습니다. 마을엔 불과 10가구 정도만이 살고 있죠. 요즘 이곳엔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눈부신 가을볕 아래 빨간 사과가 곱디고 온 빛깔로 익어갑니다. 사과 농사가 그리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곳에서 보니 좀 뜻밖이기도 한데요. 기후가 아침에는 서늘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그 서늘한 바람이 산에서 밑으로 불어주고 그다음 이 호수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햇빛과 그다음에 16시 이후에는 이 물빛에서 반사되는 그 빛이 이 과수원을 비춰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호수 물빛이 사과를 더 달콤하고 곱게 만들어준다는데요. 호수가 생기면서 일상은 불편해지고 생업을 접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도 많지만 그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온 사람들에게 소양호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대곡리 사람들은 이렇게 호수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배에 올라 그물을 거두는 소양호의 어부. 황혜원 씨도 수몰민입니다. 익숙하기 그지없는 손놀림이지만 소양호가 생기기 전만 해도 그는 농부였습니다.
5대를 여기 살아서요. 그래서 고향 지킨다고 봐야지, 고향 지킨다고. 여기 이 물 속에 살던 사람들이 나 하나야. 여기 현재 사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엔 친구들과 뛰어놀고 젊어서는 온 힘을 다해 일군 땅. 그 모든 것이 물속에 묻혔지만 황혜원 씨는 차마 고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삶의 터전이 된 소양호에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잘 나올 땐 힘이 좋고 안 나올 땐 힘든데, 근데 그 뭐 잘 나오는 때는 기분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내 직업이 이거니까 그저 건강 지키면서 그저 재미로 하는 거지. 사실 처음 소양호에서 어부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참으로 풍성한 어장이었습니다. 덕분에 자식들도 남들만큼 가르칠 수 있었죠. 요즘은 웬일인지 어획량이 예전 같진 않지만 소양호에서 잡아올리는 붕어는 예나 지금이나 최상품입니다. 남편이 잡아온 붕어로 서둘러 요리를 시작하는 아내. 잘 말려둔 시래기를 듬뿍 깔고 붕어를 올린 뒤 갖은 채소와 양념을 더해서 만드는 붕어찜은 소양호 어부의 아내로 4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터득한 음식입니다. 우리 준양반이 좋아하시니까 가끔 해 먹어요, 우리도. 예. 특히 이제 손님 오시면 이런 걸로 또 대접하면 또 좋고, 여느 음식보다도. 이런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황혜원 씨네 집으로 모입니다. 소박하지만 푸짐한 밥상. 평범한 일상도 이렇게 이웃과 함께하면 잔치 같은 즐거움이 되는 법이죠. 호수에 가로막힌 불편함보단 그로 인해 누릴 수 있게 된 소소한 행복들을 더 크게 받아들이며 소양호 사람들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내륙의 바다 소양호에는 오늘도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물길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춘천 시내로 나가봤는데요. 가장 번화한 거리인 춘천 명동. 수많은 젊은이들이 물결을 이룬 모습은 여느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춘천만의 독특한 풍경이라면 바로 이곳 닭갈비 골목인데요. 이렇게 많은 식당들이 줄지어 있을 정도로 자타공인 춘천의 명물 닭갈비. 춘천에 와서 닭갈비 한번 안 먹고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닭갈비라는 음식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어느 때 이 돼지가 파동이 나서 돼지를 잘 살 수도 없고 비싸고, 그래서 닭을 잡아서 닭을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양배추랑 뭐 이렇게 고구마랑 닭갈비만 넣는 것보다 그렇게 또 이것저것 야채를 넣으면은 싸고 푸짐하게. 할머니가 처음 장사를 시작한 30년 전만 해도 1인분에 단돈 600원. 저렴하면서도 푸짐하게 배를 채울 수 있어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혀왔는데요. 지금이야 뼈 없는 닭갈비가 대세지만 처음 생길 때는 달랐답니다. 옛날에는 뼈가 다 있었어요. 통닭을 잡아가지고 목 날개 다 쳐서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나갔는데요. 목뼈나 다리뼈나 갈비뼈나 다 점여서 하니까 닭갈비라고
그렇게 이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젊은이들은 물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겨 먹는 춘천의 맛. 학교는 춘천이고 집은 삼척인데 방학 때 삼척에 가서 닭갈비를 먹으면 이상하게 춘천의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춘천만의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춘천 닭갈비 맛에 반한 모양입니다. Yeah, it's really delicious. My first time eating this food, but it's really delicious. I think the best characteristic is that the chicken is cooked together with the cabbage at the same time, and you can eat it when it's hot. And it's like really good without being too spicy. So like the spice level is just perfect. 그런데 식당 안에 유독 젊은 청년들로 붐비는 날이 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쓴 비슷한 모습. 딱 봐도 감이 오는데요. 아마도 군대에 가는 아들과 그 부모님인 것 같죠? 우리가 막내 아들 군대 보내려고 왔죠. 막내. 춘천 가면 닭갈비, 막국수, 뭐 이거 전국의 소문 아닙니까, 그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먹이 갖고 그래 들어보내려고 그래 먹고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 아쉬운 이별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어쩌면 춘천 닭갈비의 맛은 더욱 각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춘천이 추억의 도시가 된 데는 백이보충대의 영향도 큽니다. 입대자들이 처음 군문에 들어서는 이 부대가 자리 잡으면서 춘천에선 매주 가슴 먹먹한 이별이 반복돼 왔죠. 아들이 군대 입대하는 날이라 뭐 데려다 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식까지 내밀어서 뭐 다 그랬죠. 좀 찹찹하고 그래요. 부모님한테 잘 말 못했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사랑한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사랑한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손은 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기 싫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군복무 하고 사랑한다는 아들 화이팅! 지금 이곳에 모인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까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이 청춘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잠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그대 편지를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 자겠지. 이런 생각만. 그래서 춘천은 또다시 풋풋하고 아련한 청춘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춘천시 서면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박물관. 2003년에 문을 연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인데요. 어린 시절 즐겨봤던 만화 영화 속 친구들이 눈길을 붙잡습니다. 영사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입구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추억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 봤는데요. 1967년에 제작된 홍길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만화 영화란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뭐 로봇 태권브이 철인 007, 로봇 태권브이 우주 대작전,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만화 속 다양한 주인공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겐 좀 촌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당시엔 인기 만점 최고의 영웅이었죠. 어린 시절 만화 영화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만화 속 영웅들의 활약에 가슴 벅차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영웅을 꿈꿨죠. 그러니까 뭐 만화 속의 주인공 마루치가 이제 만약 이제 제가 된 듯이, 그러니까 저도 뭐 로봇을 조종하면서 아 나도 저런 마루치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꿈도 가졌습니다. 강훈아, 태권브이 봐봐. 자, 강훈이도 태권브이처럼 튼튼하게 자라라. 봐봐. 어른들에겐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어린이들에겐 재밌고 신기한 체험 공간입니다. TV나 영화관을 통해서 봤던 애니메이션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며 호기심을 채워갑니다. 제가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만화 영화 만든 부분 보니까 좋았어요. 아저씨는 옛날에 TV보다 이런 만화책 사가지고, 아니다 산 것도 아니다 빌려가지고 만화책 만화방 가가지고 이런 거 보고 그랬다. 이거 봐봐. 이거 본 적 있어? 이런 만화책? 명탄이가 실수만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엔 추억을 만들고 나이 들어선 그 추억을 더듬으며 산다고 하던가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도 오늘의 기억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춘천은 시간을 넘어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깊고 골 깊은 강원도,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깝긴 해도 그 특유의 지형은 춘천 역시 마찬가지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산촌 마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나뭇잎도 흔들리고 벼도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이런 산골에 마을이 있었네. 그 중에서도 춘천의 북쪽에 위치한 이곳 물놀이는 고개를 굽이굽이 넘어가야만 닿을 수 있는 마을입니다. 오래전 화전민들이 산을 일궈 만든 이 마을엔 4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요. 고즈넉한 풍경에 마음까지 푸근해집니다. 이곳에서 할머니 몇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매물 태게요, 막국 쏠라고. 아, 이게 지금 메밀이에요? 예. 아. 메밀 수확이 끝나면 이 마을에선 한동안 맷돌 가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끼니 걱정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농지가 많지 않은 강원도에서 흔히 그렇듯 이곳에서도 메밀은 혹독했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아주 고마운 먹을거리입니다.
쌀이 없어서 이걸로 뭐 범벅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메물밥도 해먹었어요 이 옛날에는. 아 메밀로 밥도 해드셨어요? 그럼 여기서 대부분은 다 메밀을 다 심으셨나요? 메물 같은 거 강냉이 같은 거. 메밀 강냉이. 시간은 죄를 많이 심었지만은 그전에는 다 그렇죠. 어떤 비탈밭 때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다 이거 메밀 심었어요. 그 이건 특별히 뭐 농약이나 뭐 이런 걸 안 줘도 잘 자라요? 강원도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이지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편리한 기계들이 넘쳐나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일일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유 빨리 들어가 찍어야지 뭐. 와! 야, 이게 디딜방을 하는 거예요? 예. 10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디딜방아는 이곳 주민들이 평생을 함께해온 마을의 역사입니다. 야, 이거 디딜방아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아유 오래됐죠. 뭐 이거 한도 없어요. 할머님 시집 오기 전부터. 아유 우리 태 나기 전에 나온. 그때부터 벌써 있었어요 이게요? 예. 와, 그럼 굉장히 오래됐네요. 오래되나마는 지금 뭐. 맷돌로 껍질을 벗기고 채와 키로 일일이 껍질을 골라낸 메밀을 방아에 넣고 발로 밟아 찧으면 고운 가루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기엔 정겨운 풍경이지만 매일 이렇게 해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시절엔 얼마나 힘겨운 노동이었을까요? 그 전에 하던 게 있어서 걔도 하겠네요. 이게 돌아가면 찍거든 또 품앗이를 해갖고 오늘은 이제 우리 거 빠면 또 내일 이제 딴지 거 진징일 이제 그렇게 찢는 거야. 모 심을 때, 뭐 벼벨 때가 그것도 품앗이는 건 아는데 네. 이거 디딜방 할 때도 품앗이가 있어요? 품앗이겠지. 아니 이렇게 찐날 까불르고 여기서 둘이 찍고 여기도 찍어야 다리 좀 그러지. 아낙네들이 하던 일인데 얼마나 힘들어 싶었는데 몇 분도 안 돼 다리가 뻐근합니다. 이 방아 소리에 깃든 어머니들의 고달픈 삶을 짐작할 것 같은데요. 디딜방아를 찢는 동안 남자들은 불을 피웁니다. 메밀은 끈기도 없고 쉽게 붙기 때문에 반죽을 하자마자 재빨리 면발을 뽑고 삶아내야 한다는데요. 원래는 나무 틀을 사용했지만 자주 해먹기엔 너무 힘이 들어 마을 공동으로 국수 기계를 장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누른 메밀국수에 동치미와 양념장을 얹어 먹는 것이 바로 이 막국수인데요. 고된 수고와 정성이 듬뿍 담긴 막국수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입맛이다. 아니 저는요 이게 막이란 뜻이 뭐 금방 대충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막국수라고 해서 이 국수도 그냥 막 그냥 대충 만들어서 빨리 먹으려고 그래서 막국수인 줄 알았는데 나 진짜 맛을 보니까 이 막국수한테 너무 미안해지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야, 이게 막국수가 아니라 메밀 참국수 뭐 이런 느낌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열매를 맺는 메밀처럼 고달픈 환경을 이기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그 삶의 흔적이 담겨있는 막국수의 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눈을 돌려도 푸른 물과 산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춘천. 흔히 호반의 도시라 불리지만 호수 너머를 겹겹이 둘러싼 산들도 빼놓을 수 없는 절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의 봉우리란 뜻의 사막산. 해발
700m가 채 되지 않는 산이지만 그 안쪽 풍경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천연 요새처럼 시작부터 길은 가파른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수직으로 우뚝 솟아 장쾌하게 펼쳐지는 바위들은 시선을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파른 협곡과 절벽, 그리고 산의 높이에 비해 높고 웅장한 폭포는 큰 산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그래서 사막산을 두고 오대산과 설악산을 축소해 놓은 듯한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한다지요. 딴 데는 이런 협곡이 없어요. 그냥 그 산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비 오면은 쏟아지는 그런 폭포가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협곡처럼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계곡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물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그러나 흔치 않은 절경을 지닌 만큼 사막산은 자신이 품고 있는 속살을 쉽게 드러내진 않습니다. 평균 40~5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에 쇠밧줄과 철계단이 곳곳에 설치된 암벽. 그 바위산을 숨가쁘게 오르다 보면 이 높지 않은 산에 왜 큰 산을 의미하는 악이란 글자가 붙었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힘들지요. 힘 많이 들지요. 힘들어도 올라오는데 손, 발 다 쓰니까 그래서 좋네요. 산에 오기 잘했네요. 이거 참 오면은 이제 이게 깔딱 이거 보고 이제 깔딱 고개를 가지 그죠? 이런 데 오는 게 또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많잖아요.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산을 오르며 겪은 수고가 조금 더 아깝지 않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멋있다. 아름다운 의암호가 발 아래로 펼쳐지고 멀리 춘천 시내까지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곳 사막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춘천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장관입니다. 춘천이 한눈에 보여가지고 아주 시야도 맑고 참 좋습니다. 지금 계절도 계절인 만큼 가을철이라 다른 때보다 유난히 좀 더 멋있는 것 같고 녹음이 짙고 좋아요. 춘천 도심을 따라 남북으로 펼쳐진 너른 호수. 의암호는 호수 옆으로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이곳에 또 다른 명물이 생겼습니다. 어? 뭐야? 그냥 배는 아니고 카누인가? 야, 아니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카누를 탈 수 있는 데가 있나? 호반의 도시 춘천에 뚫린 새로운 물길. 바로 카누를 타고 의암호를 유랑하는 뱃길입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작은 배인 카누는 오래전 인디언들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했다고도 하는데요. 의암호의 카누는 선남선녀의 낭만적인 풍경들이 추억으로 가슴에 남는 새로운 명물이 됐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풍광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보니까 또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천천히 볼 수 있는 그런 미학이 있어서 되게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웬만큼 끼워줘도 전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허리 긴장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잠시 동안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저처럼 카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겁났던 마음은 서툴던 노젓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저만치 사라져 버립니다. 아우. 예,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나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주 근접을 해서 이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고 또 이 물소리, 이 아름다운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힘만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굉장히 빠르고요. 역시 공기가 너무 상쾌합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두 마음을 합해 노를 저으며 고요한 물살에 몸을 맡기면 마치 사랑이 무르익고 또 자연과 한 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게 또 하나의 눈부신 기억으로 남겠죠. 언제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시절이 추억으로 머무는 그곳. 그래서 춘천은 언제나 마음의 청춘입니다.